자, 우리 책은 이제 78페이지죠. 78페이지 투자론 넘어왔습니다. 목차로는 5편 돼 있어요. 네. 또 다른 양상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비중이 높아요. 5개 내지 7개, 최근에는 거의 6, 7문제가 정착이 됐고요. 26회 시험은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전 연도는 대개 한 3문제 정도 묻습니다. 절반은 계산 문제다. 그럼 계산 능력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론을 이해를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원리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 가정을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대학 부근에 예를 들어서요. 원룸에 투자한다고 하겠습니다. 원룸의 가격이 100억이라고 하게요. 그러면 이걸 투자하려면 이만큼의 자금이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자금을 조달할 때는 또 기본 가정입니다. 이 중에 40억은 자기 자본으로 지분 투자액이라고 표현하고요. 나머지 60억은 은행에서 빌려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빌리는 건 차입이 한 거니까 내 거 남의 거? 남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차입금이 되는 거니까 표현을 바꿨으면 지분 투자액이고 차입금은 저당 투자액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빌려왔던 것은 그만큼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 레이트입니다. 10% 정도는 이자 부담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 지분 투자액 얼마? 40억. 그러면 부채 얼마? 60억. 전부합하면 얼마예요? 100억입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이 100억이죠. 제가 이를 묻는 이유는 총 투자액이 100억으로 부동산 사면 가격 얼마? 가격이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동의어입니다. 총 투자액 이퀄 앞으로 부동산 가격. 이게 동의어예요. 그 시험장 가서 투자액이 100억이 나와 있으면 가격이 얼마이고 100억이고 가격이 100억이라고 하면 투자액이 얼마다? 100억이.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어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걸 사야 될 거니까 사는 것을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고요. 투자의 개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임대 개념을 운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전형적인 투자 기간 5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5년 동안 임대하고 임대가 잘 되면 부동산 가격 오르겠죠. 그럼 5년 말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부동산 투자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표현이었어요. 자, 운영이 뭐다? 임대다. 이건 뭐다? 팔아먹었다. 그럼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은 임대료 수입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처분은 팔아먹었으니까 매각대금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총론 시간에 이 용어 정리 한번 했는데요. 부동산을 임대했다는 얘기는 타인에게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빌려주고 얻은 이익이죠. 그렇습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정했냐면 이용이익이다, 사용이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예. 그러면 매각대금은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소유이익이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 쓰는 겁니다. 다시 이용 사용이익이 무슨 말이에요? 가지고 뭐 했단 말입니까? 빌려주고 받은 거니까 결과물이 뭐가 되고 임대료 수입. 가지고 있다 팔아먹은 건 뭐다? 매각대금이다. 그럼 또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그 임대료 수입을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이득이다라고 쓰고요. 매각대금은 양도차익이죠. 시세차익이 되는 거니까 얘는 자본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임대료 수익과 뭘 얻을 수 있다? 매각대금을 얻을 수 있죠. 투자하면. 그죠? 자, 주식에 투자하면 뭐 준다 그래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안 해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들이 실적을 배당을 해요. 자, 그러니까 배당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주식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면 뭐가 나온다? 매매 차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배당은 반드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적 안 좋으면 안 줄 수도 있고요. 좋아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수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배당은 달마다 주나요? 매월 얼마다? 아닙니다. 임대료는 매월 나오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채권에 투자하면 뭐 받는다 그래요? 여기 이자예요. 이자. 국채, 지방채,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 그럼 채권 투자하면 고정적인
이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채권도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면 역시 뭐가 있다? 매매 차익이 있습니다. 채권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매 차익은 전부 다 공통안이에요. 똑같은 건데 부동산은 뭐가 가능하다? 임대료 수익. 그러니까 부동산은 타인에게 빌려주고 소득을 창출한다는 얘기는 그게 소멸하지 않아서 뭐 때문에? 영속성. 영속성 건물은 뭐라고 표현했고요? 내구성이 있어서 장기 투자를 통해서 보유 기간 동안 뭘 얻을 수 있다? 소득 이득과 투자 기간 말에 자본 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용어 정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채권도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는 줘야 되는데 달마다 안 나오는 거니까 부동산은 뭐가 가능하다? 매월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괜히 한 게 아니고 매각 차익도 매각 차익입니다만 공실만 없다면 전부만 임대만 된다고 하면 뭐가 나온다? 매월 임대료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투자하면 돈 나와요? 매달 안 나와요. 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한다. 그래서 비교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속성이 있으므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0억을 전부 투자하면 이 운용 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이 매각대금이 반드시 획득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닐 수도 있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에서 파는 정기예금은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사실상 디폴트는 없는 거죠. 아닌가요? 은행이 부도나하지 않는 이상 원금 이자는 받죠. 그래서 은행에서 파는 정기예금이나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사실상 위험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위험이 없다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용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 부동산, 주식, 회사채들은 위험 자산이라고 쓰는 것이고 국채나 정기예금 뭐라고 한다? 무위험 자산이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에 가입하고 투자하게 되면 확실히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손실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투자하는 목적은 무엇과 뭘 얻기 위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버리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 수익은 확실한 수익이다?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100억을 투자했죠. 100억을 희생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결국 투자는 뭐냐? 투자가 뭐다? 장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걸 뭐 한 것이다? 희생하는 것인데 무위험과 달리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손실이 발생한다에는 투자에 뭐가 존재한다? 위험이 존재한다. 이 표현을 정리하게 한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뭐가 존재한다? 위험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투자 안 했다라고 하면 위험 없는 거죠. 투자하는 순간 임대료 수익, 매각대금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투자가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부동산 투자하면 뭐는 나와야 돼?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만 충족이 되면 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가 존재하니? 그럼 이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좀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자, 기본 표현 볼게요. 투자의 개념인데요. 뭐 시험에 물어볼 건 아닙니다만 1번의 두 번째 줄 장래에 불확실한 수익, 즉 수익은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뭐 한다고 되어 있죠? 희생하는 행위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 줄을 내려가서요. 이와 같이 부동산 투자에는 뭐가 존재하고 위험이 수반되고 투자에는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타이틀에 밑줄 할게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회색 박스 가봤더니 소득이득 전형적인 보유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운영기간입니다.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발생하는 이득으로서 예를 들면 임대료 수입, 토지는 뭘 말한다? 지대 수입을 우리는 소득이득이라고 쓰고 2번에 자본이득, 양도차익입니다. 취득 후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투자 기간 말에 즉 5년 말에 파는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을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이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라가서 다시 2번 질문. 부동산은 영속성 동그라미 치고요. 내구성을 가진 재화이므로 보유 기간 동안 운영,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끊고 그럼 투자 기간 말에 5년 말에 처분을 통한 매각 대금, 자본이득도 획득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식과 채권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매 기간 임대료 수입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요. 괄호 2번의 타이틀에 별표하기에 투자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회비용. 아주 이제 중요한 용어 정리합니다. 기회비용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 봅시다. 취득해서 임대료 수익과 매각 대금을 얻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했지요. 그렇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순간 날아간 게 있지요. 포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날아갔나요? 여기 위에 있는데 무위험 자산. 내가 투자 안 했다라고 하면 정기예금 수익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순간 정기예금자가 날아가 버렸죠.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걸 뭐라 한단 말입니까? 기회비용이다. 그럼 적어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충족이 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유발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 이제 왼쪽 볼게요. 보조도 한번 확인합시다. 보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글씨에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끊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가치로서 표시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썼고, 자,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이나 소비 활동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더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냐고 묻지는 않도록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얻고자 할 때는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포기한 대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개념을 투자론에서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뭡니까? 표현 그대로 쓰면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수익률로 부동산 투자에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죠? 위험이 존재합니다. 위험이 존재할 때 최소한 달성이 되어야 할 필수적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표현만 수익률이고 제가 지금 뭐라고 쓰고 있죠?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요구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 자본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적어도 투자하기 위해서는 10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기예금 수익 정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정기예금 사실상 위험이 있다 없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무위험 자산. 그래서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국채 이자율을 앞으로 우리는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씁니다. 그대로 읽으면 위험이 없는 이자율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위험 이자율인데요. 이자라는 말을 빼버리면 읽으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무위험. 예를 들면 정기예금이 3%면 3% 정도는 수익이 충족되어야 부동산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이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뭐가 존재한다? 위험이 있다. 그럼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가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요. 위험 할증률이라고 합니다. 동의어로 쓰면 위험 보상률, 위험 대가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장에 이게 얼마라고 구하지는 않고요. 자료를 줘요. 위험 할증률이 2%이면 몇 프로 정도? 5% 정도는 충족이 돼야 부동산 투자할 수가 있다. 자, 피셔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 인플레이션이 시험에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인플레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돈이 돈 같지가 않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뭐 하더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이 화폐 아니에요. 인플레가 발생한 임대 수익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게 좋은 거란 말입니까? 그것도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셔라는 학자가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해서 수식을 만듭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수식을 피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시험장에는 여기에 뭐냐고 묻지는 않는데요.
뭐라 묻지는 않는데 개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셔라는 학자는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될 일들이 있는데 은행의 이자 정도, 무위험률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에 뭐가 따르므로 위험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것이고 인플레가 반영이 되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걸 모두 반영해서 피셔 방정식을 했다.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은 구성이 된다. 이 수식은 따로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액면 그대로 볼게요. 3%, 2%, 1%니까 전부 다 얼마? 연 6% 정도 예를 들어서 충족이 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이것보다 수익이 적게 나온다고 예상하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될 건데요. 자, 여기 봅시다. 기대 수익률이란 말은 또 뭡니까? 라고 하면 투자를 통해 기대되는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투자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률 가령 10%라고 해볼게요. 예상되는 수익률이요. 그럼 10%면 이 자체로 투자한다 만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금방 공부했던 무엇과 비교한다. 요구와.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 6%고 기대가 10이라 그랬죠. 그러면 투자할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수익률의 개념이 등장하면 반드시 무엇과 비교한다. 요구하고 비교해서 그보다 커야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위험률의 성격을 따지면 정기예금은 가입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면 고스란히 만기 때 이자 원금이 돌아오죠. 그렇습니까? 그럼 투자하는 순간 그 1년 동안의 시간의 기다림을 포기하신 거죠. 아니에요. 정기예금 가입 않고 부동산 투자하는 순간 1년 동안의 기다림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이렇게 써요. 무위험률을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을 제가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에 대한 비용 혹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그대로 가져갈게요. 위험이란 말이 보이네요. 자, 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OX. 다시 시간에 대한 비용을 뭐라고 읽고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 할증률, 대가율, 보상률. 자, 액면 그대로요. 무위험률이 커지고 위험 할증률이 커지고 인플레이율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죠. 높아지면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이것만 물어봐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아울러 상승한다. 말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걸 액면대로 쓰면 비례 관계인데 비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투자의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아울러 상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격을 정리하면 정기예금이나 국채 이자율을 무위험률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더 줄여버리면 이자율이죠. 줄여버리면 이자율이에요. 자, 그럼 이자율이 뭡니까? 물어봅시다. 이자율이란 이게 액면대로 쓰면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입니다. 근데 의미 없는 지문이고 이자율이 뭡니까? 라고 하면 풀어 이야기하면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 돈의 가격 우리 뭐라고 한다? 이자율이다. 그러면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결국 뭐라냐면 이 정기예금 이자율, 국채 이자율, 무위험률은 고정적인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일반 자, 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 자금 시장 동향에 따라 혹은 정책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표현을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 OX. 그 당근 빠뜨려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고 뭐하더라?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자율은 자, 그러면 시장에 맡겨둔다? 아니다. 시장에 맡겨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하는 게 뭐다? 정책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콜금리라고 들어봤죠. 공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콜금리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주고받는 하루짜리 금리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콜금리 인상하면 예금 금리도 어떻게 되고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하면. 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이야기할게요. 다 빼버리고 하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국내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갈 개연성이 있죠. 반드시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부가 이제 같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자본 유치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 인상하면 투자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그게 이제 이론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론은 공부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은 결국 일반 경제상 관련이 있다. 정부의 정책 금리 인상은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 작용할 수 있다. 투자할 가능성은 적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별로 물어볼 게 없어요. 자, 위험 보상은 자 정의합시다. 위험에 대한 보상 정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뒤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투자자 중에는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요. 보수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위험 고수익 잘하면 대박 쪽박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이라고 쓰고요. 나는 절대 안 돼. 좀 지켜야 돼. 저위험 저수익 투자 대안을 선호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보수적이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부동산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어떤 기질이 있고요. 공격질. 안 해보신 분들은 보수적. 그렇다면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위험 보상 정도는 뭐 하더라? 다르다. 달라질 수 있더라. 제가 자꾸 지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학계로는 이런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동일하다라고 나옵니다. OX. 이게 어떤 현상이 원리가 동일하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시험에 묻지도 않습니다. 다르니까 묻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서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이유 잊지 말고요.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여기에 충족이 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유발될 수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투자에 뭐라고 표현한다? 기회비용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책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하단부예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이다. 바꿔 표현하면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포기해야 하는 대체 투자 대안의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요구 수익률을 자본의 무슨 비용이다? 동그라미 쳐시고요. 동의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률과 위험에 따른 적정한 수익률 확보가 가능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겠다 표현되겠습니다. 올라갑시다. 박스 안에 수식은 별표가 하겠습니다. 회색 박스 안에 그 수식을 피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 묻지는 않더라도 개념은 중요한 거예요. 자, 요구 수익률은 이퀄 무위험 이 자리 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읽었던 것처럼 시간에 대한 보상은 뭐라고 쓰고 무위험률. 박스 안에 봐야 됩니다. 위험에 대한 보상은 뭐라고 하고 위험 할증률. 그렇습니까? 산수 해봤습니다. 3, 2, 1 대신 몇 프로? 6%. 6%가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그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요. 그래서 2번 지문의 두 번째 줄을 그래서 무위험률로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 할증률로 표현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셔 방정식이었고 정리했던 건 6% 넘어야 투자가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번 갑니다. 무위험률은 표현 그대로 뭐다? 위험이 없는 이자율이다. 용어 정의하신 거고요. 기억에 예를 들어 정기예금 이자율 또 뭐가 있어요? 국채 이자율입니다.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이들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죠. 전혀 위험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 구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용어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국채, 정기예금 뭐라고 쓰고 무위험 자산, 부동산은 뭐라고 쓰고요? 위험 자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은 겁니다. 이자율,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거기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 자금 시장의 동향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거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경제상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줄에 정부가 정하는 정책 금리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고정적인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그래서 정책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무위험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러면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별표하고요. 위험 할증률. 자, 괄호 안에 읽어볼게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좀 주기도 합니다. 이걸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바꿔서 써요. 자,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전부 용어들을 달리 쓰고 있는 거니까 전부 동의어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 대가율, 위험 보상률이라고도 한다. 투자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보상 정도 역시 뭐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고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의 보상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 요구 수익률도 중요하네요. 투자자마다 뭐 하더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 빼버리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오, 시험장에 동일하다 안 돼. 전부 다 뭐하다? 다르다. 달라질 수. 요게 달라지는 거니까 요구 수익률 또한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5번으로 가서 그래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렇습니까? 그게 높아질수록 뭐가 커지므로 비용이 커지므로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지더라니. 정리하면 요구 수익률이 충족될 때 부동산 투자가 유발될 수가 있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는 참고로 6번 피셔라는 학자는 다음 줄에 두 번째 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이와 같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만큼을 요구 수익률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쓴다? 피셔 효과다. 걔는 뭐 잘 안 물어봅니다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음 주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론 금융론 파트에 투자 금융 평가론의 개념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피셔 방정식이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말만 수익률이고 무엇이다? 비용이다. 비용. 잊으면 안 됩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커지면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이론이 아니고 상당히 논리적인 거죠. 적어도 부동산 투자하시려면 뭐 이상은 나와야 돼? 정기예금 나와야 되죠. 그거 충족합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임대료 수익과 매각대금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상도 충족이 돼야 되고 인플레에 대한 위험도 반영을 해서 충분히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대개요. 현장에 나가시면 이 그 기관 투자자나 하는 얘기 다 뭐냐면 연 7, 8%가 목표 수익률이에요. 그게 괜히 한 얘기가 아니죠. 이거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이 정도는 획득을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되게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뭐 2%면 사실은 뭐 제로금리와 똑같은 거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적어 보여, 많아 보여요? 차이가? 100만 원에 2%면 2만 원이죠. 이거 얼마예요? 그럼 차이가 얼마? 6만 원입니다. 100억에 이거 20억이죠. 2억. 이거 얼마예요? 8억이죠. 이 차이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1%, 2%가 뭐 작은 것 같은데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황이 많이 변해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대개 한 7, 8% 이렇게 수익을 제시를 해요. 금융상품인데 뭐든지. 그래서 제가 괜히 드린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요즘에 뭐 15%, 2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면 누가요? 10중 8구 사기예요, 사기. 거의 사기입니다. 이건 그 기관 투자자들 이런 나온 수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끼리 이렇게 사금융이라고 하죠. 유사금융. 유사금융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억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천만 원 투자하시면 어떻게 주냐면요.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줘요. 한 달 뒤에. 다음 달에도 얼마 줘요? 또 100만 원 줘요.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1200 줘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예요? 엄청나죠?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는 겁니다. 5천만 원 맡기니까 100만 원씩 주더라. 다음에 또 1억을 투자합니다. 또 얼마를 줘요? 200씩을 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와, 이게 뭔 금싸라기 돈이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고 주변 분들을 소개를 해. 큰 돈이 와 이제 2억, 3억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나중에 이제 끝. 그걸로 끝이야. 이게 전 뭐냐면요. 대개 사금, 유사금 가신 분들이 뭐냐면 돈 끌어와서 메꿔주게 하는 거예요. 이 돈 끌어와서 우리 수익을 채워주고요. 돌려막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 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누구한테 돈 맡기더니 처음에는 많이 주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유사금융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지도 말고요. 이런 거 하시려고 하지는 마세요. 처음에는 수익이 들어와요. 나중에는 전부 다 깨먹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주변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걸 괜히 공부했던 게 아니다. 7, 8%가 그러니까 적정 수익 이상의 과대하게 이야기를 하면 90% 이상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익 20% 나온다고 하잖아요. 광고에. 적정 수익에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 이거 뭔 얘기냐면 높은 수익이 있다면 그만큼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건 고민 안 해. 20% 준다고 하면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바로 질러버립니다. 처음에는 준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주변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후회하는 끝나고 나면 발을 담글 때는 있잖아요. 부푼 꿈에 가득 차 있는데요. 끝나고 나면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대처를 잘 하시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당해봤냐고요? 당해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주변에 상당수 많습니다. 상당수.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큰 돈을 예금 맡기자니 돈 안 되고 주식은 또 위험하다고 하고 부동산에도 재미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유사금융들을 이렇게 눈먼 돈을 빨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내실 때도요. 임대 수익 20% 보자 이거 먹히지도 않아요. 적정한 수익을 제시를 해야 먹힐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게 활용이 될 거니까 한번 좀 읽고 나오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